예전에 나는 시댁에 걸어 다니는 ATM이었다. 시어머니가 백화점에 갈 때 걸쳐 입는 밍크 코트, 시누이의 성형수술비, 남편의 자동차 할부금까지. 이 모든 건 돈만 잘 벌지 집안일은 뒷전인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전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너한테서 나는 그 역겨운 돈 냄새만 없으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래, 좋아. 3일 뒤로 다녀온 환갑 여행은 내 마지막 잡이었다. 하지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감히 내게 소리를 질러대니 그 하와이행 퍼스트 클래스 티켓은 당신들 온 가족을 위한 지옥행 티켓으로 바꿔주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쨍그랑. 묵직한 본차이나 대접이 유리 식탁에 거칠게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이른바 가족 식사라는 거짓된 온기를 단숨에 찢어 발겼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고 뱃속을 뒤집어 놓는 듯한 역겨움이 다시금 밀려왔다. 내 눈앞에 놓인 아귀찜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새빨간 국물 몇 방울이 새하얀 식탁보 위로 튀어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보였다. 5천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성준이 통장으로 입금해라. 상석에 앉은 최순자 여사, 즉 4명 이상의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간장게장을 발라먹느라 주황색 알이 묻은 손가락으로 이쑤시개를 쥐고 이를 쑤시며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재래시장에서 공짜 대파 한 단을 얻어낼 때처럼 가벼웠다. 평범한 직장인의 2년치 연봉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곤 믿기지 않았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쥐고 있던 내 손이 굳어버렸다. 너무 꽉 쥔 탓에 손끝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은 아파트 아닌데도 오싹한 한기가 돌았다. 어머님, 방금 얼마라고 하셨어요? 나는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억누르며 덜덜 떨리는 성대를 통제하기 위해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다. 5천만 원. 너 귀가 먹었니? 시어머니는 이를 쑤시던 이쑤시개를 식탁 위에 툭 던졌다.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하등 생물을 쳐다보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다음 달이 내 환갑이잖니? 옆동 영희 엄마는 작년 환갑 때 유럽 다녀왔다는데 요새는 하와이가 대세라더라. 큰 시누이네 식구들이랑 작은 시아버지네 식구들까지 온 가족이 다 같이 갈 거다. 이게 다 효도야. 알아들어? 효도. 나는 고개를 돌려 내 곁에 앉은 남편 김성준을 바라보았다. 34대 이 남자는 지금 스마트폰 액정에 코를 박은 채 엄지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모바일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자기 어머니의 이 황당무계한 갈취 앞에서도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성준 씨, 나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살짝 밀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원이 섞여 있었다. 5천만, 우리 지금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2천만 원뿐이잖아. 그것도 다음 달 전세 대출 이자 내려고 모아둔 거고. 그걸 여행 경비로 써버리면, 아씨, 진짜 짜증나게 김성준이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하마터면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마침내 고개를 든 그의 반반한 얼굴에는 짜증과 혐오가 가득했다. 박수진, 너 연봉 1억 넘잖아. 대기업 팀장이라며 그깟 돈 하나 못 구해? 너 혹시 나 몰래 그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에 돈 빼돌렸냐?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나와 3년을 한 침대에서 잔 이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한강 둔치에서 내 평생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며 맹세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철천지원수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며 거들었다. 여자가 쓸데없이 능력만 좋으면 뭐하니? 돈 벌어서 시댁에 안 쓰면 그게 이기적인 거지? 참, 이번에 하와이 갈 때 너도 연찬해서 같이 가라. 기왕 가는 거 내가 가이드 좀 해. 생돈 날려가며 남의 손 빌릴 필요 뭐 있니? 너 영어 잘하잖아? 가서 우리 가방도 좀 들고 통역도 하고 그래라.
나보고 5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도 모자라 내 금쪽 같은 연차를 써가며 공짜 짐꾼 겸 가이드 노릇까지 하라고? 발바닥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정수리까지 뻗쳐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심호흡을 깊게 한 뒤 손 닿는 곳에 있던 얼음물이 든 컵을 들어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다. 얼음이 치아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적막한 주방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저 돈 없어요.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겉면에 맺혀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응시했다. 내 말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그리고 가이드 노릇도 못합니다. 저 회사 가야 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식탁을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그 충격에 아귀찜 접시가 들썩였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성준아, 내가 데려온 훌륭한 마누라 꼬락서니 좀 봐라. 이게 내가 말하던 그 돈 잘 벌고 말 잘 듣는 ATM 아니, 내조 잘하는 아내냐? 방금 뭐라고 했지? ATM. 그동안 저 모자가 뒤에서 작당 모의를 할 때 나를 부르던 암호가 ATM이었구나. 박수진,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김성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덩치 큰 몸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 알량하고 값싼 위압감을 뿜어냈다. 까짓 거 5천만 원이 대수야? 내 신용카드 긁어. 할부로 하면 되잖아. 사람 폭발하게 만들지 마라. 사과 못해. 나는 고개를 들어 김성준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김성준, 너 지난달에 내 가족 카드 몰래 훔쳐가서 그근 그 롤렉스 시계 아직 할부도 안 끝났지? 내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너 이 미친 여자가. 수치심의 분노가 폭발한 김성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 밑에 번뜩이는 폭력성을 보았다. 그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오랫동안 오냐오냐 자란 다 큰 우량아 특유의 거리낌 없는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광대를 보듯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1초 정도 멈칫했다. 아마도 내가 이 집안의 유일한 돈줄이라는 사실이 뇌리를 스쳤겠지. 하지만 결국 그는 제 어미 앞에서 그 우스꽝스러운 가장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나를 거칠게 밀쳐냈다. 아, 내 어깨가 등 뒤에 있던 식기장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뾰족한 모서리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순간적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이고, 유난 떨고 자빠졌네. 살짝 밀었다고 사람 죽니? 시어머니가 입을 삐죽거리며 경멸 어린 표정으로 혀를 찼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하여간 엄살이 심해서 탈이야. 나 때는 배가 남산만 해서도 바치를 했는데 나는 어깨를 부여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지독한 통증 덕분에 오히려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오첩반상을 차려내고 국은 반드시 갓 끓인 사골국을 대령해야 했던 아침. 퇴근 후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나를 반기는 건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와 소파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냄새나는 양말들. 명절날이면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장장 6시간 동안 전을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거실에서는 지들 모자끼리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대던 모습. 나는 이것이 결혼이고 인내라고 믿었다.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면 언젠가 이 단단한 얼음도 녹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이건 얼음이 아니라 아무리 씻어내도 구역질 나는 냄새가 가시지 않는 쓰레기 덤이었다는 걸. 나는 울지 않았다. 그들을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걸어갔다. 너 어디가? 당장 안 돌아와. 아직 어른 말씀 안 끝났어.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이 날아들었다. 방에 들어선 나는 방문을 걸어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의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화장품 샘플들 밑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얌전히 깔려 있었다. 그것은 내가 3달 전에 변호사를 통해 이미 작성해둔 이혼 서류였다. 그동안 나에게는 마지막 도장을 찍을 용기가 없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고 이혼녀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웠으며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의 실망 가득한 눈빛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김성준의 그 손길에 감사한다. 그 한 번의 밀침이 미련하고 나약했던 박수진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았으니 나는 인감도장을 꺼내 새빨간 인주를 꾹 눌러 묻혔다. 심호흡. 쿵. 종이 위로 새빨간 도장이 묵직하게 찍혔다. 방금 전 식탁에 튀었던 아귀찜 국물보다 훨씬 더 시뻘건 그 색깔이 내 눈을 찔렀지만 동시에 내 혈관 속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짜릿한 쾌감이 번져나갔다. 나는 이혼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내 담당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들어 모바일 뱅킹 앱을 켜고 화면에 떠있는 숫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김성준은 내가 또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부부 싸움일 뿐이며 한 이틀 냉전 상태로 지내다 보면 내가 알아서 돈을 바치고 꼬리를 흔들며 화해를 구걸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지. 나를 밀치고 나서 짓던 그 아나무인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래, 좋아. 당신들이 그토록 하와이에 가고 싶어 환장했다면 내가 아주 근사한 선물을 하나 보내주지. 나는 이혼 서류를 그들의 면상에 집어 던지지 않았다. 그건 그들에게 너무 과분한 처사다. 진정한 복수는 악을 쓰며 싸우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상대방이 제 발로 시궁창에 처박히는 걸 감상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늘 그렇듯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네이비색 정장을 빼입었다. 안방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은 어젯밤의 난장판 그대로였다. 식탁 위에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역겨운 비린내를 풍기며 방치되어 있었다. 김성준은 입가에 침까지 흘리며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그를 깨우지도 평소처럼 해장국을 끓여놓지도 않았다. 그저 그의 꼴사나운 얼굴을 싸늘하게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3일 뒤 10월 12일 목요일. 서울 광화문이 한 오피스텔 빌딩. 사무실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다. 나는 내 자리에 가죽 회전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방금 내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있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끝으로 차갑게 흘러내리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창밖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잿빛으로 찌푸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화기애애한 축제 분위기일 것이다.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전 10시 30분. 항공편 일정대로라면 지금쯤 그들은 한창 수화물을 붙이고 발권 수속을 밟고 있을 시간이다. 이번 환갑 기념 하와이 여행을 위해 시어머니는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카카오 스토리에 새로 뽑은 핫핑크색 등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도배하다시피 올리며 이렇게 적어놓았다. 효자 아들이랑 며느리가 하와이 보내준대요. 호호, 늙어서 이런 호강을 다 누리려니 쑥스럽네. 그 밑으로는 친척들과 동네 아줌마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 올리며 나는 조용히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징징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는 마치 창문에 머리를 들이받는 성급한 파리떼처럼 요란했다. 액정이 밝아졌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어머니. 나는 받지 않았다. 여유롭게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머금었다.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더니 이내 짜릿한 단맛으로 변의 입안을 맴돌았다. 전화가 끊어졌다. 하지만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김성준이었다.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 세 번째 전화. 다시 시어머니였다. 나는 번쩍이는 액정을 내려다보며 지금쯤 인천공항 대한항공 발권 카운터 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눈물겨운 촌극을 상상했다. 정말이지 볼만할 것이다.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맞춰 입은 동네 아줌마 아저씨 부대가 산더미 같은 캐리어를 밀며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만끽할 준비를 마쳤겠지.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지상직 승무원이 상냥한 미소로 여권을 건네받아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는 이내 직업적이지만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항공권은 결제하신 분에 의해 이미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안 봐도 비디오다. 의기양양하던 미소가 황당함으로 바뀌고 이내 수치심과 분노로 핏대가 서서 불그락푸르락해지겠지.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보낼 것이고 곁에서 비행기 타기만 기다리던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할 것이다. 네 번째 전화가 울렸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잔잔했다. 박수진. 이 미친년아. 너 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수화기 너머로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공항 안내 방송 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음, 그리고 큰 시누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까지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비행기 표가 왜 취소됐어? 우리 지금 카운터 앞에서 개망신당했잖아.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다 비웃고 난리 났다고. 너 죽고 싶어. 당장 다시 결제해. 지금 당장. 난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 타야 한단 말이야. 극도의 분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냈다. 그 와중에도 곁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의 투덜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다. 아이고, 순자야. 며느리가 효녀라며? 대체 어찌 된 일이래? 우리 짐도 못 붙이고 이러고 서 있잖아. 성준 씨는요? 나는 무심하게 물었다. 성준이는 옆에서 속이 타서 환장하려고 해. 이 독사 같은 년아, 너 이거 다 알고 고의로 그런 거지? 5천만 원 내놓기 싫어서 수작 부린 거잖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내로 당장 비행기 못 띄우면 넌 우리 집 문턱도 밟을 생각 마라. 참았던 헛웃음이 픽 하고 새어나왔다. 아주머니,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인데요. 전 그쪽 누군지 모르거든요. 수학이 넘어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주머니?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 내 시어미야. 우리 엄마는 부산 본가에 잘 계시는데요. 나는 손에 쥔 결제용 만년필을 빙글빙글 돌리며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쪽은 이제 내 시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최순자 여사님.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목덜미를 잡을 때 나오는 전조 증상이다. 김성준이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나는 오늘 점심 메뉴를 얘기하듯 너무나 가벼운 투로 말했다. 우리 3일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제가 미쳤다고 수천만 원을 들여가며 생판남인 아줌마 아저씨들 여행을 보내줍니까? 제가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이 이혼.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사님이 지금 지갑에 소중하게 품고 계신 그 가족 카드도 제가 방금 싹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 공항에서 행패 부리다 보안요원들한테 끌려나가고 싶으시면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망신당하는 건 제가 아니니까요. 박수진. 너 인연이. 뚜.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순간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서 알싸하고 상쾌한 민트 향이 느껴졌다. 드디어 맛보는 자유의 냄새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걸? 고작 공항에서 망신 좀 준 것만으로는 내가 지난 3년간 겪은 굴욕과 고통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이 나를 ATM이라 부르며 착취하던 그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박수진이라는 지갑이 사라진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 생지옥인지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줄 작정이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해 은행 관리 앱을 열었다. 내 명의로 된 각종 신용카드와 대출 목록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다. 김성준. 너 체면 깎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지? 회사에서는 내 투자 안목이 기가 막히고 마누라는 그저 덤일 뿐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지? 나는 끝자리 9,982번 신용카드 상세 내역을 클릭했다. 내 명의의 카드에 연결된 가족 카드로 실사용자는 김성준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이 카드로 값비싼 명품 정장을 빼입고 미친 듯이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으며 직장 동료들에게 선심 쓰듯 수백만 원어치 술을 샀다. 이번 달 미청구 금액을 확인했다. 어젯밤 그는 강남의 룸살롱에서 120만 원을 긁었다. 오늘 떠날 하와이 여행을 자축하며 전야제라도 버린 모양이지. 클릭, 분실 신고, 그리고 카드 해지. 다음 타깃은 그가 애지중지 몰고 다니는 검은색 아우디 A6였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산 차인데도 그는 늘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차라며 뻐기고 다녔다. 나는 중고차 매매상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네, 저 박수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 A6요. 오늘 처분하려고요. 네, 당장요. 차 키요. 걱정 마세요. 제게 스페어 키가 있으니까요. 차는 아마 지금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시 구역에 세워져 있을 겁니다. 레카로 바로 견인해 가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다. 전세 계약서였다.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자 명의는 나, 박수진이다. 전세 보증금 5억 원 후 단돈 1원까지 전부 내 결혼 전 모아둔 적금과 우리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돈이었다. 김성준네 식구들은 10원 한 장 보탠 적 없으면서도 그 집을 자기들의 궁전인 양 행세했고 심지어 나 몰래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려 했었다. 이제 그 알량한 모래성이 무너져 내릴 차례다. 나는 집주인 아주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써 내려갔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번 주말에 포장이사 업체를 불러내 짐을 전부 뺄 테니 그 이후에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거주자가 아니므로 무단 침입으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전송. 이 모든 일을 끝마치고 나서야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겁게 짓눌려 있던 먹구름이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장대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곧 불어닥칠 폭풍우를 환영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스마트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번엔 김성준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아까의 그 아나무인 격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문장마다 시퍼런 공포가 뚝뚝 묻어났다. 수진아,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엄마 방금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공항에 119 구급차까지 오고 난리 났어.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카드는 또 왜 정지된 거야? 우리 돈 없어서 톨게이트도 못 빠져나가고 있어. 수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어제 욱해서 너 밀친 거 진짜 미안해. 우리 제발 집에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응? 여보. 나는 화면 끝에 매달린 겨보라는 두 글자를 보며 헛구역질이 날 뻔했다. 내가 39도 고열로 알아누웠는데도 당신들 입에 들어갈 아침밥을 차려낼 때 넌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네 식구들이 요구한 5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맞추려고 내가 코피를 쏟아가며 야근할 때도 넌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제 와서 내 돈줄이 끊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니까 그제야 내가 내 여보로 보이니?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꾼 뒤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인천공항 바닥을 굴러다니며 울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내 알바 아니다. 하지만 안 봐도 훤하다. 평생 남들 위해 군림하려 들던 최순자 여사는 지금 구급차 들것에 실려 공들여 한 화장이 식은 땀과 눈물에 범벅이 된 채 헐떡이고 있을 것이다. 그 촌스러운 핫핑크색 등산복이 번쩍이는 공항 대리석 바닥 위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처량해 보일까? 그리고 기세등등하던 자랑스러운 효자 아들 김성준은 자신을 짐승 보듯 경멸하는 십수명의 친척들 한가운데 서서 결제 한도가 막혀버린 플라스틱 쪼가리를 붙들고 벌거벗겨진 광대처럼 발만 동동 구르고 있겠지. 팀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이 대리가 결제판을 들고 들어왔다. 오후 임원 회의 준비 마치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내 얼굴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자본주의적인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을 매무새 있게 다듬었다. 지옥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다. 친애하는 시댁 식구 여러분,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이 끔찍한 미끄럼틀을 부디 천천히 만끽하시길. 하지만 이건 아직 끝이 아니다. 그들이 공항에서 쫓겨나듯 서울로 돌아와 이제 악몽이 끝났다고 안도할 때쯤 진짜 절망이 집 문턱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저녁 6시.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서울의 거리는 네온 사인 불빛에 물들어 기괴하고도 화려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 축축하게 젖은 아스팔트 도로는 자동차들의 붉은 후미등을 반사하며 마치 시뻘건 용암이 흐르는 강물처럼 보였다. 나는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근처의 고급 부티크 호텔의 방을 잡은 나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통유리창 너머로 이 도시를 홀가분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스마트폰 화면에는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스마트 도어벨의 실시간 카메라 영상이 연결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는 방금 병원에서 깨어나 휴지장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김성준, 그리고 그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큰 시누이의 모습이 보였다. 일행은 하나같이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김성준이 손을 뻗어 늘 하던 대로 익숙하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비. 도어록의 빨간불이 깜빡였다. 오류를 알리는 경고음이 텅 빈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마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자기가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번호를 꾹꾹 눌렀다. 비. 어찌 된 거냐? 도어록이 고장이라도 났어. 시어머니가 벽에 기댄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헐떡였다. 빨리 문 좀 열어봐라. 들어가서 좀 누워야겠다. 아이고, 내 머리야. 김성준은 초조한 기색으로 도어록을 거칠게 내리치더니 이내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기 시작했다. 딩동. 당연하게도 집안에서 그에게 문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영상 속에서 초조함과 공포로 일그러진 김성준의 얼굴을 감상하며 레드 와인을 가볍게 한 모금 머금었다. 힘 빼지 마. 그들에게 들리지 않겠지만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다. 바로 그때 김성준이 현관문 손잡이에 붙어있는 하얀색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카메라 화질이 워낙 좋은 덕분에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그건 연애 편지도 사과문도 아니었다. 깔끔하게 타이핑된 A4 용지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세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및 이혼 재산 분할 협의서에 의거하여 본 거주지의 사용 및 점유 권한은 박수진에게 있습니다. 집 내부에 있던 김성준 및 최순자 씨의 개인 물품은 모두 포장되어 다음 주소로 발송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모처의 반지하 단칸방. 참고로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이내에 제 사유지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주거 침입죄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종이를 쥐고 있던 김성준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 종이는 축축하게 젖은 복도 발매트 위로 힘없이 나풀나풀 떨어졌다. 그는 삐걱거리는 목을 천천히 돌려 자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눈을 허옇게 까뒤집은 채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뭔가 쌍욕을 내뱉으려는 듯했지만 결국 두 눈이 뒤집히며 몸이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마치 진흙탕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완전히 널브러져 버렸다. 이번에는 화병이 아니라 정말로 기절한 것이다. 나는 영상 화면을 끄고 잔에 남은 레드 와인을 단숨에 비워냈다. 와인은 약간 시큼했고 오크통 특유의 떫은 맛이 났지만 내가 지난 3년간 마셔본 그 어떤 음료보다 달콤하고 황홀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졌다. 다음 차례다, 김성준. 내가 직면해야 할 현실은 단순히 당장 잘 곳이 없어 길바닥에 나앉는 것만이 아니란다. 스포츠 토토에 미쳐서 끌어다 쓴 그 어마어마한 사채빚, 회사에서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는 내 알량한 직위,
그리고 내가 컴퓨터 D드라이브에 꼭꼭 숨겨두어 나만 모를 줄 알았던 그 더러운 비밀 폴더들까지.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어두침침한 호텔 객실 안에서 스마트폰 액정의 불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빛났다. 마치 지칠 줄 모르는 반딧불이 같았다. 화면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가 미친 듯이 새로 고침되고 있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시간 베스트 게시물 하나가 최상단에 떡하니 걸려 있었다.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었다. 광화문 모 대기업 피모 팀장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병든 시어머니와 남편을 길거리로 내쫓은 악마. 게시글의 내용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쥐어짜는 막장 신파극이었다. 글쓴이는 자신을 벼랑 끝에 몰린 헌신적인 남편이라고 칭하며 아내가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속물인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더니 뒷바라지해준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렸는지, 심지어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쓰러졌는데도 매정하게 생활비를 끊고 비 오는 밤거리에 온 가족을 짐짝처럼 내쫓았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묘사해 놓았다. 밑에 달린 댓글창은 이미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와, 이거 실화냐? 연봉 1억 넘는다고 이렇게 갑질을 해? 이런 여자는 100%다. 회사에서도 밑에 직원들 쥐어짜는 사이코패스 상사일걸? 당장 신상 털자. 이런 인성 쓰레기가 대기업에 멀쩡히 다니게 놔둘 순 없지. 나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그 악독한 텍스트들을 내려다보았다. 지금쯤 김성준이 어느 퀴퀴한 싸구려 찜질방 구석에 처박혀서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액정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을 모습이 눈에 훤했다. 그는 분명 두 눈에 핏대를 세우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비열하게 여론을 선동해서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까봐 두려워하며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 속셈이겠지. 정말이지 가짜나서 웃음도 안 나온다. 그는 내가 어떻게 피 튀기는 경쟁을 뚫고 지금의 팀장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수컷들의 알량한 자존심과 치열한 사내 정치가 난무하는 전략기획팀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은 비결은 결코 가짜는 동정심이나 우유부단함이 아니었다. 데이터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리스크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내는 치밀함이었지. 김성준, 너 혼자만 키보드 두드릴 줄 아는 줄 알아? 나는 그 게시글에 단 한 글자의 댓글도 달지 않았다. 지금의 그에게는 마침표 하나조차도 너무나 과분한 적선이니까. 나는 그저 평온한 얼굴로 노트북을 열고 암호가 걸린 비밀 폴더에서 압축 파일 하나를 불러왔다. 이건 내가 장장 6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수집해온 나만의 데스노트였다. 마우스 커서가 보내기 버튼 위에 멈춰 섰다. 수신자란에는 김성준이 다니는 회사의 감사팀, 인사팀장, 그리고 사내 익명비리 제보 메일 주소까지 아주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었다. 첨부된 첫 번째 파일. 김성준이 지난 2년 동안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내역. 누적 금액만 무려 3억 원에 달했다. 두 번째 파일. 그가 도박 빚을 메꾸기 위해 부서 공금을 횡령한 계좌 이체 내역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교묘하게 조작했겠지만 전문가의 회계 감사 앞에서는 유치원생의 낙서만큼이나 조잡하고 얄팍한 장부 조작일 뿐이다. 세 번째 파일. 그가 직위를 악용해 하청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이것이 바로 현대전이다. 매캐한 화약 냄새도 요란한 총성도 없이 오직 차가운 데이터의 흐름만으로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는 소리 없는 교살. 영원히 안녕이라. 김대리. 나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검지손가락으로 엔터 키를 가볍게 눌렀다. 모니터 화면에 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떴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오는 듯했다. 바로 김성준의 인생이라는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 후 이틀 동안 서울의 하늘은 우중충하고 비가 내렸다. 하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화창한 소식들이 속속 날아들었다. 업계에서 일하는 헤드헌터 친구의 말에 따르면 김성준은 회사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끌려나갔다고 한다. 그가 그렇게도 콧대를 세우며 주름 잡던 아침 임원 회의 시간,
감사팀 직원들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다. 침을 튀겨가며 이른바 분기별 핵심 프로젝트를 허세 부리며 브리핑하던 그는 검은 정장을 입은 감사팀 사람들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포인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즉각 해고당했다. 퇴직금 한 푼 못 받는 징계 해고는 기본이고 회사 측에서는 그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직장도 잃고 머물 집도 잃고 감당 못할 사채비대 억대의 형사소송까지 떠안게 된 신세. 김성준, 이게 내가 그토록 애타게 원하던 언론과 여론의 폭발적인 관심이니? 일주일 후 경기도 부천시. 늦가을의 바람은 이미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워졌고 누렇게 바랜 낙엽들을 바닥에서 빙글빙글 맴돌게 했다. 이곳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낡고 허름한 빌라촌이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이 마치 통조림 속 정어리들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지독한 곰팡내와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비릿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그곳에 행차할 이유는 없었다. 내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아주 고화질이 사진 여러 장을 찍어서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사진 속에는 어느 반지하 방의 창문이 담겨 있었다. 지면 위로 반쯤만 간신히 고개를 내민 그 창문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목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다. 창문에는 싸구려 불투명 시트지가 덕지덕지 발려 있었고 그마저도 가장자리가 다 들떠서 그 틈새로 시커멓게 핀 곰팡이 자국들이 흉측하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성준 내 가족은 지금 이 구덩이 같은 곳에 살고 있다. 내 억대 연봉 통장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김성준의 모든 신용대출은 칼같이 연체 처리되었다. 은행의 움직임은 피도 눈물도 없이 빨랐고 그의 명의로 남아있던 쥐꼬리만 한 재산마저 모조리 가압류해버렸다. 살기 등등한 덩치 큰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결국 시궁창 쥐새끼들처럼 월세 30만 원짜리 보증금 없는 이 퀴퀴한 단칸방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전해 들은 바로는 이사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며 쓰러졌다고 한다. 백화점 명품 코트가 아니면 걸치지도 않고 무농약 유기농 채소가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던 그 콧대 높은 최순자 여사님께서 지금은 핑크색 고무장갑을 끼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구석에서 스며나오는 시커먼 썩은 물을 맨손으로 닦아내고 계신단다. 도시가스 요금 낼 돈조차 없으니 방 안은 냉동고처럼 뼛속까지 시릴 것이다. 사진 귀퉁이에 묘한 디테일 하나가 포착되었다. 창틀 위에 놓인 컵라면 하나. 계란을 풀고 햄을 썰어 넣은 럭셔리한 라면이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파는 가장 값싼 번드룡 봉지라면을 대충 끓여놓은 것이었다. 곁들일 배추김치 한 조각조차 없이 바싹 마른 깍두기 몇 알이 담긴 옹색한 접시가 전부였다. 큰 시누이는 도저히 이런 거지 같은 꼴은 못 견디겠다며 시댁에 제사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는 진작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야반도주를 했다. 들리는 소문에는 도망치기 직전 시어머니가 나중에 관에 들어갈 때 노잣돈으로 쓰겠다고 비상금처럼 꽁꽁 숨겨두었던 손가락의 숨금 쌍가락지마저 쏙 빼서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이것이 뼈저린 현실이다. 돈이라는 화려한 필터가 산산조각 나버리면 그들이 입에 달고 살던 알량한 가족의 정이란 건 물에 푹 젖은 휴지 조각보다도 얄팍하고 형편없이 찢겨나가는 법이니까? 이쯤 되면 그들이 수구렁창의 벌레들처럼 내 세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출 거라 생각했지만 내 예상은 빗나갔다. 그들은 기어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다. 어느 금요일 늦은 오후였다. 임원진과의 중요한 회의를 막 마친 나는 8cm 굽의 힐을 또각거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회사 1층 로비로 걸어 나왔다. 광화문에 위치한 우리 회사의 메인 로비는 거대하고 눈부시게 밝았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번쩍였고 공기 중에는 은은하고 우아한 시그니처 디퓨저 향이 감돌고 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엘리트들이 분주히 오가며 최신 주식 시황과 환율 변동을 논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세련되고 완벽한 풍경 속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두 개의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회전문 옆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흡사 누군가 길가에 내다버린 커다란 종량제 쓰레기 봉투 2덩어리 같았다. 김성준은 잔뜩 구겨진 쥐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소매 끝은 정체 모를 얼룩으로 새카맣게 절어 있었고 턱수염은 덥룩하게 자란 데다 눈동자는 퀭하게 푹 파여 있어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년은 팍 늙어 보였다. 처가 덕을 보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치며 기세등등하던 그 뻔뻔한 식충이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곁에 선 보안요원과 눈을 마주칠 용기조차 없어 보였다. 그리고 최순자 여사님. 늘 남을 재고 헐뜯을 때 번뜩이던 그 특유의 교활한 눈빛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녀를 길거리 노숙자로 착각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미용실에서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띄워 올리던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는 개기름에 절어 두피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염색을 못해 하얗게 센 백발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그 핫핑크색 등산복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타서 시무룩한 잿빛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로비로 걸어 나오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김성준의 눈동자가 무섭게 팽창하며 번뜩였다. 그 빛은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던 놈이 마침내 구명보트를 발견한 듯한 불빛이었다. 보는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역겹고 끈적한 탐욕이었다. 수진아. 그가 짐승이 울부짖듯 쇳소리를 내며 소리쳤다. 그는 막아서는 보안요원의 재지마저 뿌리치고 칠칠치 못하게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출퇴근하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발짝도 피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식탁 위로 기어오르려는 더러운 바퀴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 제발 부탁이야. 잠깐이면 돼. 김성준은 내 코앞 3미터 밖에서 보안요원들에게 양팔을 제압당한 채 발버둥을 쳤다.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도박에 손댄 건 한번 크게 터뜨려서 너한테 깜짝 선물해주려고 그런 거야. 진짜야.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나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입꼬리를 비틀어 조롱 섞인 비웃음을 흘렸다. 야한 옷 입고 춤추는 여캠 BJ한테 별풍선 수천 개씩 쏟아 바친 게 가정을 위한 거였니? 김성준, 내가 송금한 내역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확인했어. 가정을 위해서라는 그 역겨운 헛소리는 나중에 판사님 앞에서나 실컷 떠들어. 며느라기야.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시어머니가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다. 신육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백이 무릎 꿇기였다. 앙상한 무릎뼈가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로비를 울렸다. 시어머니는 콧물과 눈물을 질질 짜내며 손바닥으로 로비 카페트 위의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내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오기 시작했다. 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100번 1000번 잘못했어. 옛날엔 내가 노망이 나서 미쳐가지고 우리 귀한 며느리 고생시키고 돈 뺏어오라 지랄병을 떨었어. 성준이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래도 명색이 내 서방 아니더냐. 우리 지금 사는 데는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수도꼭지를 틀면 똥물이 나와 나 이 늙은 몸뚱이로는 진짜 하루도 더 못 버티겠다. 제발 우리 좀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라. 응? 넓은 로비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다. 이게 그 벌레 같은 인간들이 짜낸 최후의 발악인가? 장유유서의 잣대가 유난히도 엄격한 이 한국 사회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는 그림.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도덕적 인질극이자 감성팔이었다. 그들은 내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결국 마음이 약해져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들을 거둬줄 거라 도박을 건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번지수를 단단히 잘못 짚었다. 만약 3년 전에 미련했던 박수진이었다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주위 시선에 못 이겨 당장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겠지.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꽁꽁 얼어붙은 영구 동토층뿐이었다. 나는 내 발밑에 엎드린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콧대를 삿대질하며 집안 말아먹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쌍욕을 퍼붓던 바로 그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앙상한 모습으로 내 스커트 자락이라도 붙잡아보려 필사적으로 허우적대고 있었다. 나는 아주 사뿐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더러운 손길을 완벽하게 피했다. 내가 물러선 그 짧은 한 걸음이 천국과 지옥을 영원히 갈라놓는 선명한 경계선이 되었다. 보안팀장님. 나는 고개를 돌려 어쩔 줄 몰라 식은땀을 쥐고 있는 보안팀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하나 없이 평온했다. 이 두 분은 저와 약속된 외부 방문객이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으며 저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아온 범죄자들입니다. 나는 최고급 가죽 핸드백에서 빳빳한 하얀색 명함 한 장을 꺼내 김성준의 코앞으로 툭 던지듯 내밀었다. 그는 얼빠진 표정으로 멈칫하더니 무의식 중에 두 손으로 그 명함을 받아들었다. 내 담당 변호사 명함이야. 나는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매섭게 내뱉었다. 내가 내 도장 훔쳐서 사문서 위조로 대출받은 사기죄, 그리고 블라인드 게시판에 허위 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앞으로 모든 법적 조치는 내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로비 천장 구석에 달린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방금 전 당신들이 한 미친 짓거리들, 저기 CCTV에 고화질로 싹 다 녹화됐어. 앞으로 내 반경 100m 이내에 얼씬거리거나 전화를 한 통이라도 걸면 그 즉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넣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구속시킬 거야. 그때는 냄새나는 반지하방이 아니라 쇠창살 달린 차가운 감방 바닥에 나앉게 될 테니 각오해. 수진아,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지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을 수가 있어. 김성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꽉 쥐었다.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절망과 경악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래도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산 부부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독해. 나는 소리 내어 비웃었다. 하지만 눈가에는 서리가 내릴 듯 차가운 한기만 감돌 뿐이었다. 내가 유산에서 산부인과 수술대에 누워 피를 쏟고 있을 때 내 엄마가 병원 복도에서 나더러 자식 하나 못 품는 밭이 썩은 년이라고 짓거렸을 때 넌 그때 그게 지독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내가 독감에 걸려 39도 고열로 앓으면서도 내 집구석 제사상에 올릴 전을 산더미처럼 붙이고 있을 때 너 그게 지독하다고 생각 안 했지? 내 피가 섞인 생명줄 같은 돈을 훔쳐다가 도박판에 처박을 때 그건 지독한 게 아니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명치를 짓누르던 무려 3년 묵은 거대한 쇳덩어리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김성준, 그리고 최순자 여사. 우리 사이에 얄팍한 부부의 정이나 은혜 따윈 없어. 오직 내 놈들이 내게 갚아야 할 지독한 빚만 있었지. 그리고 지금 그 빚은 완벽하게 청산됐어. 말을 마친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단 1초의 눈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대로 휙 돌아선 내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경쾌하게 내리찍으며 리드미컬한 소리를 냈다. 또각, 또각.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승리를 알리는 전장의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등 뒤에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시어머니의 짐승 같은 통곡 소리와 찌질하기 짝이 없는 김성준의 무능한 발악 섞인 쌍욕이 뒤섞여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음들은 두꺼운 방음 유리를 거쳐서 들려오는 백색 소음일 뿐, 이제는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나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닫힘 버튼을 눌렀다. 차가운 금속 문이 스르륵 닫히며 그 구질구질하고 처참한 두 인간의 형상을 내 완벽한 세계에서 영원히 차단해버렸다. 지긋지긋한 거머리들, 이제 영원히 안녕이다. 한 달 뒤, 태평양 위 1만 미터 상공. 거대한 비행기 엔진의 묵직한 구동음이 마치 편안한 자장가처럼 낮고 부드럽게 기내를 채우고 있었다. 타원형 비행기 창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지푸른 바다가 넘실거렸고 몽글몽글한 솜사탕 같은 구름대가 내 발밑을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퍼스트 클래스의 널찍하고 안락한 좌석에 길게 누워 최고급 캐시미어 담요를 덮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손님,
주문하신 샴페인 나왔습니다. 승무원이 나긋나긋한 미소와 함께 가늘고 긴 샴페인 글라스를 건넸다. 찰랑거리는 황금빛 액체 속에서 기포들이 경쾌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글라스를 받아든 나는 입술을 축이듯 가볍게 한 모금 넘겼다. 얼음처럼 차갑고 청량한 감촉 뒤로 은은한 과일의 풍미가 기분 좋게 맴돌았다. 이 비행기는 지금 하와이로 향하고 있다. 매사에 트집만 잡던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도 젖병만 안 물었지 애새끼나 다름없던 짐덩어리 남편도 무거운 수화물도 억지로 비위 맞추며 해야만 했던 가이드 노릇도 이제는 모두 없다. 오직 나, 박수진 한 사람의 인생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기내 와이파이에 연결했다. 무슨 변덕인지 나는 흥신소 직원을 통해 가끔 몰래 들여다보던 지역 커뮤니티 단톡방을 슬쩍 열어보았다. 김성준이 숨어 지내는 부천시 맘카페 연동 단톡방이었다.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메시지 창 맨 밑에 초점이 다 나간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그 음침하고 곰팡내 나는 퀴퀴한 반지하 방이었다. 숨이 넘어갈 듯 껌벅이는 누런 형광등 불빛 아래 칠이 다 벗겨진 구질구질한 양은 밥상 위에는 콩나물국 한 대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김성준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흡사 악귀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찢어질 듯 크게 벌리고 있는 걸 보니 악을 쓰며 서로를 죽일 듯 물어뜯고 있는 게 분명했다. 흥신소 직원이 덧붙인 설명은 이랬다. 저녁 반찬거리로 사온 콩나물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더군요. 노인네가 단돈 500원 아끼겠다고 상하기 직전인 마감 세일 떨이 물건을 주워왔는데 그걸 먹은 아들내미가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제 어미한테 쌍욕을 퍼붓는 중이랍니다. 하도 물건 집어 던지고 악을 써대서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옆집에서 벌써 3번이나 경찰에 층간소음으로 신고했다네요. 나는 사진 속 김성준의 흉악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광대뼈가 툭 붉어질 정도로 뼈만 남았고 두 눈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끔찍한 살기와 원망만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한때 온 동네를 쥐락펴락하며 아나무인으로 굴던 최순자 여사는 지금 거북이처럼 목을 쑥 집어넣고 동네 북이 된 며느리처럼 제 아들의 삿대질과 쌍욕을 옴짝달싹 못하고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이것이 나라는 든든한 방패를 잃은 그들의 진짜 인생이었다. 밑바닥의 가난, 악다구니, 서로를 향한 핏빛 원망.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구석에서 그들은 내일도 모레도 죽는 날까지 이 숨막히는 지옥의 굴레를 쳇바퀴 돌듯 반복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선사하는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결말이다. 찰나의 편안한 죽음 따위가 아니라 처절하게 살아 숨쉬는 것, 진흙탕 바닥을 구르며 매 순간 뼛속까지 고통을 느끼고 한때 누렸던 내 안의 천국을 피눈물 흘리며 그리워하다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후회의 늪에서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평생을 고통받는 것. 나는 미련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핸드백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으로 툭 던져 넣었다. 이제 2번 다시 그 짐승들의 우리를 엿볼 필요는 없을 테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비행기가 짙은 먹구름층을 시원하게 뚫고 솟아올랐다. 그 순간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와 흠뻑 적셨다. 그 찬란한 빛에 나는 기분 좋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바로 하와이의 태양이었다. 한없이 따스하고 뜨거우며 숨막히도록 찬란하고 희망찬 빛. 나는 샴페인 글라스를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창밖의 태양을 향해 가볍게 부딪히는 신용을 했다. 나의 완벽한 자유를 위하여. 나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잔에 남은 샴페인을 남김없이 달콤하게 비워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내디딜 앞날은 저 찬란한 하늘처럼 드높고 태평양 바다처럼 끝없이 넓고 푸르를 것이다.